소영이 말했어요. 이 음식 도대체 입에 맞지도 않고.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빨리 치우자. 민준이가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쏟아붓는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그 순간 저는 허망한 마음으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저 무겁게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내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내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민준이와 소영의 차가운 태도가 내내 마음에 남았어요. 내가 잘못했던 걸까?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울었어요. 그날 밤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 가족의 일부였던 적이 정말 있었던 걸까?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김민자님이 아들 내외와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제 인생은 평탄하다고 하기엔 조금 부족했고 다사다난했다고 하면 어울리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지만 그마저도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경험이라 생각해요. 제가 살아온 날들은 대부분 아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도 강민준, 제 아들이죠. 그 아이가 옆에 있어준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참 똑똑했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아이였어요. 남편은 민준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죠. 하지만 민준이가 아빠 대신 큰 힘이 되어줬어요. 그 아이는 항상 제 손을 잡고 엄마 내가 커서 엄마 힘들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요. 자식 키우는 게 말처럼 쉽진 않았지만 저는 민준이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대학 입학금이 없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마련했던 때가 떠오르네요. 제가 청소하러 나가면 민준이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겠다고 버티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민준이는 결국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경험을 쌓은 후에는 스타트업을 창업했어요. 처음엔 저도 그 아이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제 아들은 정말 대단한 아이였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점점 회사가 성장하면서 성공의 기반을 다졌거든요. 그렇게 사업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던 무렵 민준이는 소영이라는 멋진 여성을 만났습니다. 세련되고 똑부러진 소영은 민준이를 정말 잘 이해해줬어요. 두 사람은 금방 결혼했고 저도 소영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어요. 민준이 부부가 종종 저를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이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진 않았어요. 민준이가 성공하면서 일이 바빠졌고 소영 역시 워킹맘으로서 생활에 쫓기다 보니 저와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그저 일이 바빠서 그러겠거니 하고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운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주말에도 연락을 하기 어려워졌어요. 엄마 출장이라 이번 주말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점점 익숙해졌지만 어머니로서 서운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민준이가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제가 좀 급한 부탁이 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니? 제가 묻자 민준이는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업을 확장하려면 꼭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당황했어요. 민준아, 이건 엄마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집을 담보로 잡는 건 엄마도 살 곳을 잃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게 말했지만 민준이는 계속 설득했어요. 이건 단순히 엄마 집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거였죠. 저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민준아, 엄마는 집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민준이는 크게 실망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엄마를 위해서도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후로 민준이는 저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어버렸죠. 저는 점점 민준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나쁜 길로 빠질까 걱정도 되었어요. 그 후로 민준이는 정말 저와의 연락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서너 마디만 하고 급히 끊어버리곤 했죠. 어머니, 지금 미팅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나중에라는 말이 점점 믿기 어려워지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추석이 다가올 무렵 저는 민준이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추석은 가족이 모여야 하는 날인데 이 아이들이 이번에도 바쁘다고 할까봐 은근히 긴장되더군요. 하지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민준아, 이번 추석에는 와서 차례같이 지내자.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준비할게. 민준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엄마, 이번에는 해외 출장이라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이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바쁘다는데 어쩌겠니? 일 잘 보고 와라.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속이 쓰렸어요. 명절 음식 준비로 바빠야 할 부엌은 조용했고 냉장고 안엔 민준이가 좋아하는 약과와 전 재료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날 민준이가 정말 바빠서 못 오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러나 며칠 뒤 우연히 민준이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됐어요. 해외 출장이 아니라 회사 동료들과 파티를 즐기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화려한 조명 아래 민준이와 소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뒤에 있는 현수막에는 추석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해외 출장이라 바쁘다고 했지만 그냥 회사 동료들과 파티를 즐긴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가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전화를 걸어 민준이에게 따져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로 뭘 더 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대신 다음 명절에는 제가 먼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명절을 함께 하자고 부탁하는 제 목소리가 무시당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중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생일은 그래도 아이들이 오겠지. 이번엔 잊지 않겠지 싶어서 미리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어요. 민준아, 이번 생일엔 둘이 꼭 와줘야 한다. 내가 너희 좋아하는 음식도 다 준비할게. 민준이는 그래, 엄마. 꼭 갈게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 저는 민준이의 말을 믿고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에 소영이가 즐겨 먹던 디저트까지 다 준비했어요.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은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니 걱정과 불안이 밀려왔어요. 결국 제가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어디쯤이니? 오늘 오는 거 맞지? 민준이는 전화를 받더니 미안해요, 엄마. 갑자기 중요한 회사 파티가 잡혀서요. 이건 우리 회사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자리예요. 다음에 따로 보러 갈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준아, 엄마 생일이 중요한지, 내 회사 파티가 중요한지 생각해 봤니? 민준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바로 변명으로 이어갔어요. 엄마도 알잖아요.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 자리를 놓치면 더 많은 기회를 잃게 돼요. 그런 민준이의 태도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 내 말대로 회사가 중요하지. 그럼 오늘도 내 회사랑 함께 해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가 회사 잘 되게 하라며 나머지 가족들도 다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생일 케이크는 아무도 보지 못한 채 식탁 위에서 초만 꺼졌어요. 다시는 민준이에게 생일이나 명절 같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가족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가 제 생일날 회사 파티를 선택했던 그날 이후, 저는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제가 먼저 너무 많이 다가간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서운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민준이 부부가 이사했다는 소식을 봤어요.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더 좋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얘기였죠. 이번에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소식을 확인했을 때 저는 아이들이 저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어요. 그래도 기뻤어요. 제 아들이 성공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산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이사한 거니? 축하한다. 집은 잘 꾸며졌니? 민준이는 의례적인 감사 인사를 했지만 대화는 짧고 서먹했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나중에라는 말은 늘 그렇듯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이사 후로 한동안 연락이 뜸했어요. 저도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바랐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새해가 다가왔어요. 설 준비를 하면서도 민준이 부부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놓지 않았죠. 명절 하루 전날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이번 설에는 와서 같이 지내자. 오랜만에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이자꾸나.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 준비할게. 엄마,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요. 미안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가 시간 날 때 따로 보자. 저는 억지로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가만히 부엌에 앉아 있자니 마음이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제가 계속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손이 떨리더라고요. 명절 당일
집은 고요했어요. 민준이가 없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음식을 차려놓고 앉아 있으니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이 참 맛있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더는 민준이의 입에 닿지 않는다는 게 슬펐어요. 민준이가 좋아했던 잡채와 갈비찜, 소영이가 좋아하던 전까지 테이블 위에 가득 찬 음식을 보면서도 저는 한 입도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래도 설마 민준이가 이걸 먹는 게 싫을까 싶어서 주말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주말 아침 저는 음식을 정성스레 다시 준비했어요. 남은 명절 음식을 예쁘게 싸고 새로 준비한 반찬도 곁들였죠. 포장하는 동안엔 괜히 설렜어요. 민준이가 깜짝 놀라면서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소영도 고생 많으셨다고 웃으며 맞아주지 않을까 싶었죠. 그렇게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민준이네 집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민준이가 나왔는데 얼굴에 놀라움과 불쾌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 여길 어떻게 오셨어요? 민준아, 명절에 못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싸왔지.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준비했어. 가만히 있던 민준이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떠올랐어요. 엄마, 우리 집에 음식 냄새 나는 거 싫어요. 차라리 내가 나가서 받을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 그러면 1층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말을 마치고 집 앞을 내려오는데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아들 집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지도 못했으니까요. 1층 벤치에서 기다리며 괜히 두 손을 바쁘게 움직였어요. 민준이와 소영이 내려오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음식을 좋아하겠지, 서운한 마음도 조금은 풀리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록 아이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결국 민준이와 소영이 천천히 나타났어요. 민준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안 가고 계셨네요. 음식은 저기 벤치에서 먹어요. 벤치에서요? 민준이의 말에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참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음식을 받아주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포장을 열어 음식을 내놓았어요. 민준이와 소영은 음식을 몇 번 집었다가 내려놓더군요. 민준이는 대충 한두 젓가락만 먹고 소영은 아예 손도 대지 않는 반찬도 있었어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면서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그렇게 10분쯤 지나더니 민준이가 말했어요. 이제 가세요, 엄마. 저희 오늘 할 일이 많아서요. 소영도 곁에서 시계를 슬쩍슬쩍 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떠밀리듯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알겠다고 말하며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그런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아이들이 사는 집이 어떤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용기를 내어 다시 돌아가 보기로 했어요.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 있는 아들 내외를 발견했어요. 소영이 말했어요. 이 음식 도대체 입에 맞지도 않고.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빨리 치우자. 민준이가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쏟아붓는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그 순간 저는 허망한 마음으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저 무겁게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내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내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민준이와 소영의 차가운 태도가 내내 마음에 남았어요. 내가 잘못했던 걸까?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울었어요. 그날 밤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 가족의 일부였던 적이 정말 있었던 걸까? 그 뒤로 몸이 점점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한 날이 잦아졌어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민준이와 소영에게 마음을 많이 쓰다 보니 제 몸이 무거워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런 증상이 점점 잦아지고 나중엔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자려고 누워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머리가 어지럽기도 했고요. 며칠 전에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는 일이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가게 문턱에 주저앉았는데 다들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거 아니에요? 시장 청년이 다급히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왼팔이 저릿저릿하고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병원에 가는 건 미뤘어요. 민준이가 바쁜데 제가 아프다는 얘기까지 하면 민폐일 것 같았거든요.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접시를 놓쳤어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어요. 아침에 간신히 버스를 타고 병원을 찾았죠. 의사 선생님은 증상을 듣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고혈압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다며 입원을 권했죠. 어머니, 지금 상태에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와 무리한 활동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텅 빈 것 같았어요. 민준이와 소영이 제 이야기를 들어줄까 하는 생각부터 들더군요. 아이들이 그동안 저에게 무심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신경 써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준아, 엄마가 병원에 좀 다녀오게 됐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며칠 입원하라고 하네. 혹시 시간 되면 병원에 한번 들를 수 있을까? 민준이는 평소처럼 짧게 대답했어요. 엄마,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병원에 가긴 어려울 것 같아. 대신 병원비는 저희가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병원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병실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동안에도 민준이가 올까봐 기대했지만 병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내밀었던 병원비 결제 영수증만이 민준이가 저를 신경 썼다는 증거였죠. 퇴원 후 집에 돌아와 앉아 있자니 병원에서의 며칠간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꿈은 악몽에 가까웠어요. 병실에 누워있던 제 옆엔 아무도 없었고 병문 안을 와줄 거라는 작은 기대마저 사라지면서 마음이 허전해졌거든요.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냉랭했던 민준이의 목소리, 그저 돈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던 태도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아들에게 뭘 더 바라야 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며칠 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제야 민준이 목소리에서
약간의 걱정이 느껴지더군요. 이제 좀 나아졌어. 내가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민준이의 말이 이어지면서 대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어요. 엄마, 사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요.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담보가 필요해요. 엄마 집을 담보로 쓰면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불안이 휘몰아쳤어요. 이 아이가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제가 겨우 마련한 이 집을 담보로 걸어서 뭘 하겠다는 걸까? 민준아,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집을 담보로 쓰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민준이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지금이 회사 확장의 중요한 시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회사는 더 성장하기 힘들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도 결국 좋은 결정이 될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분노를 숨길 수 없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지금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집을 담보로 걸고 싶겠니? 얘가 아무리 회사를 위해 중요한 결정이라 해도 엄마는 이 집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는 민준이의 한숨 소리가 전화를 통해 들려왔어요. 엄마, 제가 잘 되면 결국 엄마도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저를 못 믿으세요? 저는 말이 막혀버렸어요. 그동안 저는 민준이를 누구보다 믿어왔어요. 하지만 지금의 민준이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최대한 차분히 대답했어요. 민준아,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어. 하지만 그걸 위해 엄마가 가진 전부를 걸 수는 없구나. 엄마도 지켜야 할 게 있어. 결국 민준이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그 대답 속엔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민준이와의 연락은 점점 더 뜸해졌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대답은 더 차가워졌고 가끔은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저는 혼자 앉아 그동안의 일을 곱씹어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 아니면 민준이가 나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걸까? 하지만 이 질문의 답을 알기도 전에 민준이가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곧 들려드릴게요. 민준이와의 연락이 끊긴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동안 저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스스로 거리를 두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민자님이 맞으십니까? 저는 은행 대출 담당자입니다.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은행이라니. 무슨 서류 말씀이세요? 저 대출 같은 건 받은 적 없어요. 김민자님 이름으로 담보 대출 계약이 진행되었고 지금 추가 확인 서류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계약 시 사용된 인감도장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민준이가? 제가 급히 은행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은행에 도착해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서류에는 분명히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한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담당 직원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계약 진행 당시 신분증과 도장이 제출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어머니, 이 계약은 확실히 본인이 동의하셨던 내용이 맞습니다. 신분증과 도장이 다 확인됐거든요. 직원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신분증과 도장? 그건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용된 걸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집안 곳곳을 뒤졌어요. 인감도장과 신분증은 여전히 제 서랍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얼마 전 제 집에 잠시 들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당시 그는 부엌에서 물을 마신다며 혼자 움직였는데 혹시 그때 분노와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그래도 저는 직접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이번엔 전화를 받더군요. 민준아,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진행한 거니? 민준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겁게 대답했어요. 엄마, 맞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어요. 제가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에 저는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민준아, 어쩔 수 없었다니?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진행한 게 무슨 뜻인지 알고는 하는 거니?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 민준이는 변명하듯 말했어요. 엄마도 알잖아요. 지금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제가 이 일을 해결하면 결국 엄마도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이가 가족이라는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준아,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가 모든 걸 정당화하려 하지 마. 내가 지금 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민준이는 더 이상 말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텅 빈 집안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제가 언제부터 민준이에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날 밤 저는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계약 취소와 법적 조치를 문의했어요. 그 과정에서 민준이와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을 알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민준이와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스스로도 감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고 민준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에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행에선 대출 계약 취소를 위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보다도 제 이름과 신분을 민준이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 괴롭혔어요. 며칠 뒤 집 앞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민준이 회사의 거래처 관계자인 듯 보였어요. 김민자 어르신 맞으십니까? 강민준 대표 어머님이시죠? 저는 놀라며 문 앞에 섰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그 사람은 약간 민망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사실 민준 대표님이 회사를 위해 빌렸던 자금 상환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어르신께 확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준이가 이미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까지 제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어요.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 일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한 일은 제 허락 없이 진행된 거예요. 앞으로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민준이와 직접 얘기하세요. 그 사람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지만 저는 현관문을 닫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민준이가 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제게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끝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아, 내가 한 일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는지 알긴 하니? 집 앞에 내 거래처 사람들이 찾아왔어. 내 이름으로 이 일을 더 진행하려고 하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민준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제가 상황을 잘못 판단했지만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믿어달라고?
민준아, 내가 내 이름을 몰래 이용한 순간 믿음은 끝난 거야. 가족끼리 이래도 된다고 생각했니? 민준이는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엄마, 가족이니까 도와주셔야죠. 이건 제 미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민준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요구하는 내가 정말 가족을 생각하고 있는 거니? 아니, 너 자신만을 위해 사는 건 아니야? 그 말에 민준이는 말문이 막힌 듯 한참을 침묵했어요. 결국 민준이는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고통스러운 눈물을 쏟아냈어요. 다음 날 이 모든 상황을 끝내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민준이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든 제 재산과 이름만큼은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 제 마음은 참담했어요. 친아들과 얽힌 일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는 걸 똑똑히 알게 된 이상 제가 지켜야 할 건 저 자신뿐이라는 결심이 들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깔끔한 책상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변호사는 저를 맞아들이며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부분은 이미 대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출 문제와 관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류를 꺼내며 차분히 말했어요.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민준이가 제 동의 없이 제 이름을 사용한 게 분명한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폈어요. 이건 명백히 동의 없는 대출 진행입니다. 관련 서류에 서명이 위조되었거나 부당하게 진행된 게 맞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 대출을 강제로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국 민준이를 법적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변호사님, 제 아들이 한 일이라도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어요. 어머님,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어요. 가족이라도 법적 절차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저는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가 하지 않으면 민준이는 제 이름을 더 이용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마 은행이나 거래처에서 소식을 들었겠죠. 엄마, 소송까지 가시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민준아, 내 생각이 아니었으면 좋겠니? 얘가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을 벌인 순간 난 선택지가 없었어. 민준이는 말끝을 흐리며 항변했어요. 엄마,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가족이라면 내가 처음부터 내 동의를 구했어야지. 가족이라면서 내 이름을 이용한 건 너야. 나는 내가 더 이상 이걸 반복하지 않게 막으려는 거야. 민준이는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아이가 어떤 심정으로 침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게는 그 침묵조차 변명으로 들렸어요. 며칠 후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연락을 변호사로부터 받았어요. 저는 법원 서류를 받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이 서류 한 장이 민준이와 저 사이에 놓인 마지막 끈을 끊어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 일이 끝난 후 저와 민준이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소송 절차가 시작되고 나서 민준이는 더 이상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변호사가 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내비쳤어요. 변호사와의 첫 통화에서 들려온 말은 기가 막혔어요. 민준 씨는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실수하신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곧 상환이 가능하실 거라고 하시네요. 가족 간의 일인데 소송까지 가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말을 끊었어요. 변호사님, 가족 간의 일이면 더더욱 신뢰가 기본 아닙니까? 제 동의 없이 제 재산을 담보로 썼다는 건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건 가족이라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 변호사는 당황한 듯 잠시 침묵하더니 대화를 끝내려 했어요. 알겠습니다. 민준 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한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준이와 이렇게까지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가혹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가 더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며칠 뒤 민준이와 소영이 직접 찾아왔어요. 두 사람 모두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초췌하고 지쳐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어주고 마주 앉았는데 두 사람은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어요.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한참을 기다렸어요. 엄마, 상황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땐 방법이 이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민준아, 너는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어. 내가 한 행동은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상처를 남겼단다. 소영도 울먹이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만 도와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 말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지만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거야. 내가 이번 일에서 물러서면 너희는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할지도 몰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내가 도울 방법은 이미 정해졌어. 너희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너희 스스로 져야 해. 내가 더 이상 이 문제로 흔들리지 않을 거란다. 민준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영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무겁게 문을 닫고 나갔고 저는 홀로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준이가 떠난 현관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짐했어요. 이번엔 제가 지켜야 할 걸 끝까지 지킬 거라고요. 이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 끝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민준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준이와 소영이 떠난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들렸고 저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도 민준이와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연락이 왔어요. 은행 측과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대출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었죠.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어요. 가족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끝내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소송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민준이 회사의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준이 측 변호사가 저를 찾아와
민준이 얘기를 꺼냈어요. 민준 씨가 요즘 너무 힘들어합니다. 회사가 거의 끝난 상태예요. 계약이 줄줄이 파기되고 직원들도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그동안 보여준 태도와 행동들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어머님, 민준 씨가 어머니를 많이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송까지 가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가족으로서 실망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준이가 저를 원망한다고?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했지만 제 자존심은 어땠을까요? 그 아이가 제 이름과 신뢰를 이용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조차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소송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대출은 전액 취소되었고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계약이 무효화되었어요. 소식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드디어 모든 일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민준이가 집 앞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회사도 끝나고 집도 다 잃게 생겼어요. 저희에게는 이제 어머니밖에 없어요. 저는 민준이를 가만히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민준아,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얘가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민준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요. 하지만 이번만은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내가 도울 방법은 여기까지야.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해. 내가 더 이상 이 문제에 휘말릴 여유도 마음도 없어. 그 말을 들은 민준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집을 떠났어요. 저는 민준이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여보, 내가 이 선택을 잘한 걸까? 우리의 아들이지만 나도 이제는 내 삶을 지키고 싶어. 민준이가 제게 다시 찾아왔던 그 후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집을 떠난 뒤 저는 오랜 갈등의 여운 속에서 마음을 추스르려 노력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민준이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멀어질 수 있다는 현실이 참 쓰라렸어요. 하지만 제 삶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어요. 어느 날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게 됐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장난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따뜻한 감정이 생기더군요. 저도 그곳에서 작은 일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길로 복지관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봉사할 일이 있을까요? 제가 뭘 잘하지는 못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돕고 싶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주방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도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날부터 저는
복지관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배식하는 봉사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아이들에게 간식을 만들어주는 날이었어요. 쿠키를 굽는 동안 아이들이 주방으로 몰려와서 신나게 웃고 떠들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민준이가 어렸을 때 저렇게 해맑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복지관에서의 시간은 저를 조금씩 치유해줬어요. 민준이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어요. 주변 이웃도 제 봉사활동 소식을 듣고는 말했어요. 사모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사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제 삶을 살아보려고요. 이렇게 소소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저는 복지관에서 작은 일들을 이어가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민준이와의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에게만 의지하거나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다만 한 번씩 연락이 올 때면 그래도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두고 보는 게 맞는지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작성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